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입니다. 오늘 2대1이 주최하는 IT 컨버전스 포럼 2022에 이렇게 또 좌담의 좌장을 맡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 넘어 기회는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제 생존 전략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 이익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IT나 이 플랫폼 또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이나 산업의 성장이 몇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태, 카카오 사태라든가 또 FTX 사태 같은 걸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도 전체적으로 좀 다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런 위기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 좌담회의 이제 그 주제인 규제 혁신과 관련되는 문제가 결국 우리가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든 이걸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에는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데 이 규제를 혁신하는 것은 상당히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효과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 혁신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방점을 두고 정책을 해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여러 정부에서 계속 규제 혁신을 이야기해 왔는데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상황이고 또 글로벌 수준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또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규제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좌담회는 우리 세 분이 한 분은 우리 그 업계를 대표해서 우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형님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과기정통부의 우리 엄열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법률 전문가로 김현장의 이윤주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혹시 시간이 되면 블로그에서도 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카카오 사태 이후에 이제 아마 어제 그 방송통신발전기본법하고 몇 개 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그 법안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걸로 들었는데요. 근데 이런 규제 말고도 최근에 이제 공정위 중심으로 해서 독과점 규제나 또 기업 결합 규제 등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가 좀 광범위하게 좀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스타트업들은 사실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성호 회장님과 이윤주 변호사님한테 한 7분 정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입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좌장께서 카카오 사태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많이 당황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하필이면 이때라는 생각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플랫폼 규제 논의들이 있다가 정부 부처들도 많은 그 규제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정책적으로 자율 규제를 먼저 하는 게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기조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자율 규제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기업들 또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와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장애 사고가 난 이후에 좀 당황스러운 거는 그거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 서비스 이용에 심려를 드린 건 사실인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장애 사고이기 때문에 장애 사고가 왜 났는지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그런 거를 사고 관점에서 보고 그 문제 영역에서 해결을 했으면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재해 대책
법안들이 발의되고 또 심지어 공정위나 여러 관계부처에서 독과점 문제 또는 기업결합 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신데 저는 왜 사고가 난 게 독과점 문제가 원인이 아닌데 독과점 문제를 다루는지 기업결합 문제를 왜 문제를 삼는지 그 인과관계를 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뭔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서적으로 지금 몰아가는 우리나라 그동안 입법들 보면은 항상 무슨 사고가 터지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정서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들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역시 경험을 하고 있어서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인 토의와 신중한 사고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 또는 디지털 영역에서의 싸움은 이제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해외 커다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지만 중국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이 나름 시장 점유율을 양분하면서 이렇게 경쟁하는 바람직한 상황이 전개되는 곳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뿐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유지 또는 성장하려면 국내 IT 플랫폼 기업들이 더 성장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해군 함대를 보면은 많은 전단이 있지만 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심적인 배가 있는데요. 이 영역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해줄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전후방 효과라든지 투자 효과라든지 전체적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지 않고 마치 정해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독과점 문제라는 기존 시각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 결합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게 과연 어떠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좀 신중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업 결합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 M&A라는 거는 경제 활성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무료 이용자를 늘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투자를 받는 건데 VC들 외에도 사실 플랫폼들이 그 기술의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180개 계열사를 가졌다라고 표현이 돼서 문제시했는데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들도 찾기도 하지만 스타트업 스스로 플랫폼에 가서 저희 지분을 좀 양도하면서 투자를 받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융합을 서로 도모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 때문에 많이 이루어진 결과가 이제 180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양적으로 그게 180개라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급한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텐센트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기업이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게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어찌 보면 되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건데 기존의 시각으로만 너무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 조사를 했는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경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느낀 기업들이 한 60% 이상이 그 대답을 했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주된 이유가 투자 위축입니다. 그리고 2분기 대비 3분기 그 투자 실적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38%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멈추거나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이제 기업이 몇 개 안 남게 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근 공정이나 여러 부처에서 시도하는 기업 결합에 대한
제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정도 대답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성 회장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사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에 대한 대책이 좀 본래 원인에 대한 대책을 넘어서서 이제 이 독과점 규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사실 유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규제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규제이냐, 그리고 이제 이 M&A 관련 규제도 사실은 그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M&A가 하나의 이제 엑시트 수단인데 이것을 좀 제한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 IT 생태계에 또 그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좀 그 산업 혁신이나 산업 정책 차원에서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이 규제 부서라서 아마 그런 이제 산업 혁신이나 뭐 우리 경제 전체의 큰 비전과 관련한 것보다는 좀 이제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그 제재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 전체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조금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라고 합니다. 저희 박성호 임기업 회장님께서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반성적 고려, 그리고 이걸 법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법 전문가라고 해서 불러주셔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뭐 법의 미비 내지는 법의 흠결에 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된다. 기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어떤 그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결국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따라갈 수밖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이고, 특히나 이제 ICT 산업 분야에서는 법이 한참 저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업 형태가 계속해서 출몰을 하고 있고, 또 명료를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으로 이런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 그 법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 것인지 이제 수범자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CT 산업 분야는 워낙 지금 역동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 그 새로운 법 내지는 개정되는 법에 적용을 받을 수범자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오늘의 판단은 결국 내일의 그 산업의 발전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결국 어제 그 과방위에서 법안 소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결국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개정안들이 모든 그 부가통신 사업자 내지는 뭐 일정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되는 그 업체들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법안 문구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그 업체들, 그들의 사업 모델들은 정말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중에는 공익성, 공공성이 우선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의무만을 더 부과하고 규제만을 더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희 이성호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성엽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결국은 이런 규제가 국내 사업자들을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근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렇게 너무나 즉각적으로 어떤 사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대응한다라는 이유로 법을 제정하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숙고하는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ICT 분야는 워낙 급변하니까 이제 법을 적용할 대상 사업자를 선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또 이제 지금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안정성 의무 같은 걸 새롭게 부과를 하는데, 이 논의가 너무 좀 급하게 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실은 이 현실의 이 기술이나 서비스의 좀 발전이나 변화를 좀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이나 산업의 역동성을 좀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AI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이제 사실 블록체인과 AI가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상당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고, 아마도 당분간 저는 AI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블록체인은 지금 약간 업다운이 있긴 합니다만은 AI 쪽은 지금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이제 윤리 문제나 또는 이런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규제 문제도 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사실은 한쪽으로는 기술이나 산업 육성도 해야 되지만 또 AI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AI에 관련되는 현재 현황들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지 우리 엄열 국장님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인공정책 기반 정책관을 맡고 있는 엄열입니다. 이성엽 우리 좌장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서 토론자 참석하게 돼서 또 영광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금 정책적 방향과 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데이터 관련된 산업을 정부에서 과기부정통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지금 AI는 일상생활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부식간에 AI는 지금 저희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많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자녀분들이 입사 면접을 볼 때 AI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가 시간에 활용하시는 여러 가지 TV나 이런 OTT 관련된 부분들도 인공지능 관련된 비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로 인공지능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 부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를 들면 EU의 어떤 그런 국경 간의 어떤 출입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도 AI가 관련돼서 일부 출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출입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AI 관련된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저희 일상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 관련된 부분들과 실제 기존의 법들이나 규제 측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가. 우리 이성엽 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AI에 대한 윤리적 문제, 그리고 AI가 설명할 수 있는 AI,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AI,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AI에 관련된 장밋빛 전망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류에게 어떤 베네핏을 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인간의 기존에 있던 어떤 법적 지위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어떤 신체의 어떤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기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EU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관련된 규제 초안에 보면 이른바 AI가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를 구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른바 고위험군 AI로 정의를 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적 요소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AI 관련된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이런적 요소들이 한편으로는 인류의 어떤 더 필요한 규제 측면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산업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초기에 저해하고 발목 잡는 어떤 규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여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뭐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인간이 인식하기에 AI에 작동되는 여러 가지들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른바 블랙박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이용자 측면에 어떤 보장이 돼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별적 요소나 또는 어떤 아까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이 AI 알고리즘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AI를 학습시키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의 편향적 요소가 반영된 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전적 규제 또는 사후적 규제 또는 어떤 자율적인 규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법률 사항도 지금 국회에는 한 6개 정도의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사항들은 굉장히 자세한 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EU의 그 AI 관련된 규제 초안의 내용들과 흡사유사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돼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제 요소들이 현재 시기적으로나 또는 어떤 규제 강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눠봐서 실제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생명과 신체 관련된 안전 부분에 대한 요소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의 어떤 기본권이라는 권리와 의무를 만드는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좀 어떤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AI 관련된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규제적 요소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도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사업자들이 규제 요소들로 지어야 되는 부담, 예를 들면 이용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고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그러니까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손해배상 관련된 의무까지 여러 가지로 그 부담이나 규제로 받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 그다음에 그 AI가 우리 일상에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서 저희 보편화되는지의 어떤 그런 시계열적인 분포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전체적인 규제 체계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규제 요소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박성호 위원님도 저 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이제 규제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AI와 데이터 관련에 대한 규제의 어떤 방향을 또 같이 새롭게 정립을 해 나가면서 맞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고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술 수준도 한 87.8% 밖에 안 되고 또 AI 활용도 보면 기업들이 AI를 도입한 게 한 14.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특이하게 AI 윤리나 이 규제에 관한 논의는 뭐 거의 전 세계에 탑을 달리고 있어요. 저도 뭐 법학을 전공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 규제 논의가 너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규제 논의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EU에서 제안되었던 AI 액트도 좀 약간 허지부지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것도 AI 기술 발전의 방향이라는 것이 대단히 가변적인데 법적 규제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들 중에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뉴스 미디어의 이제 추천 관련돼서 약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을 좀 공개를 해라, 뭐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업의 영업 비밀 차원에서 보면 사실 대단히 이제 충돌되는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거와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아까 기술이나 산업의 우리 발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좀 과도한 이 규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AI 좀 산업 쪽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근데 우리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이제 가명 처리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쓴다든지 또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이제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도 이제 허가가 돼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한지가. 근데 여전히 아직은 이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 관련 규제들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이쪽에 IT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방향을 가지면 좋을지 우리 우선 이윤조 변호사님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무소에서 뭐 여러 고객들하고 같이 업무를 합니다만 그 고객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어려움이 이 국내 개인정보 규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지입니다. 사실 이거를 고민하지 않는 고객사가 없으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민을 하는 만큼 고민은 더 깊어지고 속 시원한 해결책은 잘 안 나오는 데서 고객사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제 자문해드리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지금 디지털 산업 AI 시대의 원유인데 이 뭐 데이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자유롭게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가 우리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기도 할 텐데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개인정보 규제는 굉장히 엄격한 동의 기반의 규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뭐 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명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문해 드린 고객사들 중에서도 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은 많으신데, 근데 이거를 이 예외에 이 예외를 신뢰해서 이 예외에 따라서 사업 모델을 바꿔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시킨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예외가 현실에 있어서 적용하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굉장히 협소하고 엄격한 그런 예외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동의에 대한 예외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수집된 다양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그 AI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를 기초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개선을 하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근데 고객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로 개선된 AI 알고리즘을 다른 고객에게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행 그 동의 기반 규제하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수집이 된 개인정보를 또 다른 고객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결국은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엄격한 동의 기반 개인정보 규제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한 규제 제도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동의도 동의입니다만 지금 현행법상 요구되고 있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적인 보호 조치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법상으로는 세분화되고 엄격한 조치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기능이라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법 준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하는 보안 조치 충족을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률적인 비밀번호 설정 기준이라든지, 뭐 6개월 단위 변경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호 조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규제도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ICT 업계는 전 세계가 경쟁하는, 모든 국가의 그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하나의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입할 때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 불투명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서비스 개선,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도 결국은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자유로운 경쟁, 글로벌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노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능할 것인데, 근데 지금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자국의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 이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조치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양자가 상충이 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국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과기정통부가 이제 데이터 관련 규제 혁신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엄열 국장님께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관련된 것, 또 개인정보 관련된 규제 얘기만 나오면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사실 이제 데이터 3법 관련된 통합 논의도 오래전부터 얘기됐고, 그다음에 작년 데이터 기본법도 이제 통과가 돼서 데이터 규제, 또 개인정보 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 규제를 좀 빨리 좀 풀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업계나 산업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른바 말뚝 규제 또는 아주 핵심 규제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 출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규제에 관련된 규제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게 굉장히 빨리 적용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돼야 되고 관련 부처에서 뭐 조금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마련되지 않고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답답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는 뭐 가명 정보에 대한 부분과 또 가명 정보의 결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막혀져 있는 또는 좀 더 확대돼서 자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당 사항들에 대한 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기본법, 산업 기본법이 발족되면서 좀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제 총리를 주재로 하는 데이터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정책위원회에서 가장 다뤄야 하는 핵심 프라이어티 과제로 규제 혁신 부분을 발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서도 말씀 주신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측면이나 앞으로의 데이터 관련된 그 규제 혁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13개, 14개 정도의 규제 포인트를 좀 잡아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법과 관련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도 혹시나 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선 먼저 가능한 여부를 좀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기업에서 아마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이제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의 기반이 이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동의를 받아도 또 뭐 이걸 명시적으로 받아라, 뭐 구체적으로 받아라, 뭐 동의받은지를 인식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다 보면 전부 동의를 안 받은 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그 긴 동의 문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체크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알기 쉽게 알리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좀 뭐 명시적 동의를 안 받은 거 아니냐. 동의가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동의 안 받은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이제 이런 물론 이제 개인정보의 이제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제 계속 이런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 보내는 신호들은 야, 이 개인이 들어간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구글 메타에 대해서 약 1,00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건 물론 좋은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이게 개인정보법을 이행한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명확성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또는 뭐 위원장이 바뀌거나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가 약간은 좀 제가 보면 약간 좀 그 신성시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이라는 이 권리가 무슨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도 절대적 권리는 없는 거고 다른 권리와 이제 비교해서 필요하면 좀 더 보호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기업들이 좀 그리고 아직 중국은 뭐 인권에 대한 개념도 사실 막 개인정보 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뭐 모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주로 옵트아웃 방식으로 사후에 이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지금 추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정보 규제는 동의 기반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들은 생각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위원회 제도라는 게 이 산업혁신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좀 마이너스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제도가 이런 전체적인 우리 기업들이나 산업혁신에 좀 계속 좀 일정 부분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플랫폼에 관한 이슈, AI 또 데이터에 관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그 외에도 우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 혁신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거버넌스도 좀 중요하고 또 샌드박스도 뭐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세 분에게 간단하게 한 뭐 2, 3분 정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성호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자님께서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법 절차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회, 물론 의원님들이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의 신중한 토론을 많이 거쳐서 유럽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법을 만들려고 몇 년을 연구조사하고 토론하고 재토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신중하지 않은 입법 절차 때문에 아까 좌장님께서 법이라는 게 경직성을 갖고 있어서 뭐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법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그런 문제를 좀 국회 차원에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치권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좀 포장해서 더 센 법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고용하고 자녀들을 고용할 텐데 좀 그런 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를 그러니까 뭐뭐만 하지 않으면 하도록 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규제 방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우리 입법 절차를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좀 하고 지켜보자라는 미국식 사고방식이 미국이 여러 가지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시각 자체가 압도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단단한 사회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여유롭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안 돼. 미리 막아야 돼. 그리고 사법 절차는 너무 지연돼. 그러니까 행정부가 미리 조사해서 좀이라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사전 규제를 만들어.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관행 좀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좀 전에 데이터 관련해서 말씀들 나누었는데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라면 뭔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는 그 입구가 동일한 커다란 허들로 지금 잡혀 있어서 뭐 재료가 있어야 음식은 만들 텐데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저희가 데이터란 자료를 모으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차후 개정을 통해서 좀 심각하게 제고를 해야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불신이 이제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나쁜 뭘 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거 되게 추상적인 위험인데요. 기업들이 결국은 그런 정보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는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선택을 받는 거고 하는 그런 목적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부나 입법기관이 그 모든 규제를 담당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디지털 시대 최근에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에 메타버스 시장이 1,500조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경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메타버스에 대해서 걸음마 단계인데 벌써 규제 시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좀 걱정이 있고요. 국민들께서 좀 공부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언론이나 뭐 학계에서도 저희도 뭐 노력하겠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윤초 변호사님부터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포인트는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근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기계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이제 알고리즘의 태생적인 특성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종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제 편향된 그릇된 성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 우리도 뭐 이루다 사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경험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규제를 해서 공개를 하게 해서 인공지능의 편향성이라든지 불투명성이라든지 뭐 소비적 오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규제의 방향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주요 지표가 뭔지 그거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일정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결국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어떤 핵심적인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거를 강제로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산업의 어떠한 왜곡과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규제를 도입을 했을 때에는 결국 그 규제가 지향하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알고리즘 투명성 규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결국 이제 소비자 보호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근데 과연 이런 알고리즘을 공개하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그 규제가 지향하는 걸 소비자 보호라든지 그 편향성 해소를 통한 소비자 보호의 지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규제를 도입을 했을 때 그게 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 사업자들을 손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지 결국 그리고 목표하는 바가 소비자 보호라면 그 규제의 그 방법적인 측면이 결국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적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규제를 도입을 하는 그런 저희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응북정님. 네. 예,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새로운 분야나 또는 기존의 논의가 필요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법을 새로 만드는 규제 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박성호 회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예,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많은 부분의 의견이 동일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논의나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의 어떤 이벤트성 이런 어떤 논리의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빨리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규제 체계를 만들 여지가 있다 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인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의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사업자들하고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에 대한 어떤 핑계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로 이 규제 체계에 대한 논의를 좀 지연시키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을 좀 덧붙이고요. 기존에 있던 규제의 체계가 지금 현재 산업의 어떤 부분들을 막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핀셋 규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되고 빨리 좀 철폐돼야 되는 규제 측면인 것은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부 내개 체계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체계를 개편해서 이런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견을 빨리 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되는 규제 체계를 빨리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50분에 끝나는 거여서 아마 더 제가 플로아에서 질문은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 플랫폼 데이터 AI, 데이터 경제, 또 이 산업 생각해 보면 해법은 사실 간단한 거죠. 방향은 우리가 그런 산업들이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는 그런 플랫폼의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오늘 이제 계속 이야기되는 이제 규제와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목표를 위해서 이런 좀 과감한 규제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한 2가지 정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또 아주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부처 간에 대단히 이제 좀 경쟁이라고 그럴까 또는 중복 이런 것들이 좀 심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또 없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이 IT 관련 이런 이제 그 정책이 여러 부처에 있다 보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게 또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처의 입장을 따르면 되는 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부, 산업부,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시각들을 가지면서 이 부처 간에 좀 중복이나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 기능을 좀 이제 앞으로 수행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부처들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양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옹장에 나와 계시지만 좀 이런 부처 간의 벽을 좀 허물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부분 사실 대통령이나 이런 이제 좀 보다 이제 상위의 권력에서 좀 강한 조정 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이 OTT 부분도 우리 진희 대표님 나오고 계시지만 OTT를 방송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계속 지금 또 게이밍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고 또 최근에 제가 보니까 부동산 분야는 또 협회를 통해 가지고 프롭테크를 좀 견제하려고 그러고 또 리걸테크도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기존에 이제 유사한 산업에 종사하는 이제 사업자들이 협회를 통하고 국회 입법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업을 견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표가 중요하니까 훨씬 더 그 많은 회원사가 거느린 쪽의 입장을 또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혁신이 좀 계속 좌절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국회 차원에서도 좀 이런 혁신 차원에서 좀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그 좌담회 순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